야담상회를 찾아주신 마님들과 선비님들 감사드리옵니다. 야담상회, 오늘의 몰아보기 한상 차림 지금부터 내어놓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강원도 깊은 산골, 그곳에 자리한 작은 마을에 홍식이라는 젊은 선비가 살고 있었어요. 그는 총명한 머리와 뛰어난 재주를 지녔으나 아직 세상 물정을 다 알지 못하는 젊음 탓에 가끔은 허세가 앞서고 자신감이 지나치곤 했지요. 아들아, 너는 아직 이 좁디 좁은 우물 바깥으로 한번 발을 내디뎌 본 적도 없는 녀석이 어찌 그리 자만심부터 배워버렸다는 것이냐. 세상에는 걷는 자 위에 뛰는 자가 있고 뛰는 자 위에는 또한 날아다니는 자가 있는 법이니라. 사내대정부로 태어나 호기롭고 패기를 가지고 모든 일에 임하는 것은 좋은 일이나 그것이 과하면 독이 되어 돌아오는 법.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별을 본받아 조금 더 겸손을 배우거라. 아버님, 소자도 물론 그리하고 싶은 마음 굴뚝이오나 태어나기를 이리 총명하고 담대하게 태어난 것을 어찌하겠습니까? 제게 주어진 이 커다란 기운을 억누르고 살기엔 제 그릇이 너무 큰 듯합니다. 홍식의 부모님 역시 이러한 아들의 성정을 죽이고자 참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제잘난 맛에 심취한 점디 젊은 혈기를 그 누가 억누를 수 있었을까요? 도저히 아니 될 일이었던지라 그저 언젠가 제 스스로 깨닫는 날이 오겠지 하는 마음으로 두고 볼 뿐이었지요. 그렇게 마을 여기저기를 들쑤시고 다니며 세상 무서운 것 없이 지내던 그에게도 어느덧 과거 시험을 치를 날이 다가왔습니다. 자, 장차 이 몸은 커다란 포부를 품고서 과거 시험을 치르기 위해 한양까지 가실 몸입니다. 통을 받아내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고는 하나 이 홍식의 앞길에 어디 실패라는 것이 있기나 하겠소이까? 어머니, 아버님, 소자 잘 다녀오겠습니다. 부디 몸 건강히 지내고 계십시오. 한양에 가서 꼭 반드시 우리 집안의 가세를 일으킬 좋은 소식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홍식은 부모님께 큰 절을 올리고 시험길에 나섰습니다. 그는 한양을 향하는 길에 오르며 가슴에 장원급제라는 목표를 가지고 발을 내딛었지요. 홍식이 가는 걸음걸음에 드넓은 세상을 향한 젊은 패기가 넘실거렸습니다. 굽이굽이 이어지는 산길과 들판을 지나며 그의 마음은 점차 기대와 설렘으로 가득 찼어요. 며칠 밤낮으로 부지런히 길을 가던 홍식은 해가 서산 너머로 기울어 어둠이 깔리기 시작할 무렵 경기도 동쪽 외곽에 자리한 한 작은 마을에 다다랐지요. 지친 다리를 이끌고 인가 몇 채가 보이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보자, 내 듣자 하니 과거 시험을 보러 가는 선비에게는 묵어갈 수 있도록 방을 내어주는 것에 있어서 인색하지 않다 하니 저 집들 중 하나에 오늘 밤을 의탁해보도록 해야겠구나. 그리 생각하고 힘차게 발을 놀린 홍식은 개중에서 집의 크기가 꽤 작아 보였지만 어쩐지 인심이 가득한 기운을 내뿜는 듯한 집 한 채를 발견하게 되었지요. 그는 기다릴 것도 없이 그 집의 대문을 두드렸답니다. 니시오? 소리를 듣고 마침 대문을 열고 나온 이는 성성한 백발의 노인이었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들어 올려 홍식의 행색을 살피고는 후덕한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어르신, 이거 실례가 많습니다. 혹여나 이 댁에 하룻밤 묵어갈 수는 없겠습니까? 저는 과거를 보러 한양으로 향하고 있는 선비요인데 보시다시피 이리날이 저물어 더 이상 길을 재촉하기 어려울 듯 싶어 하룻밤 의탁을 양해받고자 이리 들르게 되었습니다. 과거를 보러 가시는 선비님이시군요. 허허, 이거 아주 잘 들어오셨소이다. 자, 어서 들어오시오. 장차 큰일을 도모하기 위해 나서시는 분께서 이리 험한 밤길을 가실 수는 없는 노릇이지. 사양 말고 우리 집에서 편히 묵었다가 가시오. 노인은 사람 좋은 웃음을 보이며 홍식을 안으로 안내했고 안방에서는 안주인으로 보이는 듯한 노파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아이고, 먼 길 오시느라 참으로 고생이 많으셨겠소. 과거를 보러 가는 얼굴이 그리도 밝고 씩씩하니 필시 급제하여 큰일을 하실 상이시구려. 자, 어서 앉아 욕이라도 좀 하시지요. 노부부는 홍식을 안채로 들이며
극진히 대접해 주었지요. 홍식은 감사한 마음으로 노부부에게 예를 올리며 자신의 고향과 과거 시험에 대한 포부 등등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씩씩하게 이야기하는 홍식의 기세가 마음에 들었던 모양인지 노부부는 시종일관 웃음을 띠며 홍식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지요. 그렇게 대화를 나누던 중에 노파가 방안을 향해 외쳤습니다. 저기 얘야, 나그네 손님께 따뜻한 차 한 잔 더 내와주려무나. 네, 어머님. 노파의 부름에 안에서 앳된 목소리로 대답하는 소리가 들렸고 이내 새하얀 한복을 입은 한 여인이 고개를 조신하게 숙인 채 다과상을 들고 나왔습니다. 홍식은 눈을 힐끔 움직여 그 여인을 보았는데 웬걸요? 그녀의 미색이 참으로 고와 일찍이 자신의 고향에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을 정도의 대단한 가인이었습니다. 자신의 입이 벌어지는 것도 모른 채 여인을 뚫어지게 보고 있으려니 여인도 홍식의 시선을 눈치챘는지 몸가짐을 바로잡고는 목례를 하며 쏜살같이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 모습을 본 노인이 겸언쩍은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허허, 저 아이는 우리 집 며느리 되시겠소. 저래 보여도 어찌나 성품이 올곧고도 또한 똑부러지는지 우리 집안에 아주 복덩어리가 들어왔지 뭐요. 나나 우리 부인이나 스라의 여식이 없었기에 참으로 며느리가 들어오면서 아주 기분이 좋았지. 헌데 하늘도 무심하시지. 안타깝기 그지없게도 혼례를 올린 그날 그만 하늘이 우리 아들을 풍토병으로 데려가시는 통에 저 불쌍한 것이 제대로 된 혼인 생활을 해보기도 전에 그만 청산과부가 되고 만 팔자라오. 아, 예, 이거 실례했습니다. 제가 공연이 좋지 않은 기억을 꺼내시게 해버린 것 같군요. 어허, 아니요, 아니요. 그것이 어디 선비님의 잘못이라 하겠소이까? 아무튼 우리 내외가 아주 저 아이만 보면 이 가슴이 미어집니다. 지아비고실도 제대로 못하고 떠난 우리 아들을 대신해서 우리 부부를 보살펴주고 있는데 아직 창창하게 젊은 것이 저리 우리 집안에 묶여 꽃도 피우지 못하고 있으니 이 늙은이들이 그저 염치가 없을 뿐이지요. 그렇게 분위기가 숙연하게 흐르려던 찰나 노파가 손뼉을 딱 치더니 말했어요. 아차차, 내 정신 좀 봐. 선비님, 때마침 오늘은 우리 집에서 조금 떨어진 뇌가에서 우리 조상님의 제사가 있는 통에 우리 내외는 그곳에 잠시 다녀와야 할 참이었습니다. 이거 귀한 객손이 집에 방문을 하였는데 집주인들이 이리 집을 비우게 되어 참으로 연목이 없군요. 그러자 노인이 손사래를 치며 말을 이었지요. 어이구 임자, 하지만 걱정할 것이 없지를 않소. 우리 며느라기가 집에 있을 예정이니 아예 빈집도 아니올시다. 우리 집이 아쉽게도 손님만 따로 묵고 가실 손님방은 없는 좁디 좁은 집이지만 온돌이 뜨끈하게 들어오는 큰 방이 있으니 거기서 지내시면 되시겠구려. 저희가 나가면서 우리 며느리에게도 이야기해두겠소. 우리 며느리가 좀 어린 나이이나 속은 참으로 깊고 야무져서 손님 접대 하나는 잘 해줄 것이오. 허니 불편함 없도록 잘 보살펴 줄 테니 염려 놓으시오. 노부부는 홍식에게 거듭 미안함을 표하며 제사 준비를 위해 잠시 집을 비워야 하는 사정을 설명했어요. 홍식은 노부부의 따뜻한 인심에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아까 전 스쳐 지나간 며느리에 대한 막연한 호기심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염통에 누군가 바람이라도 불어넣은 듯 쿵쾅쿵쾅 힘차게 요동치고 있었지요. 노부부는 꽤나 오랜 시간 방 안에서 며느리와 이것저것 이야기를 나누더니 이내 외출 준비를 마치고는 밖으로 나와 홍식과 인사를 나눈 후 집을 나섰습니다. 아까 전 흰색 한복을 곱게 차려입었던 며느리가 대문에 빗장을 걸고는 몸을 돌려 홍식과 마주 섰지요. 그녀는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단아하고 기품 있는 태도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수줍은 듯 살짝 고개를 숙이며 홍식에게
정중히 인사를 올리는 것이었어요. 먼 길 오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손님. 이제부터는 제가 시부모님을 대신하여 손님을 모시게 되었사옵니다. 집안이 누추하고 저희 응대가 많이 부족하더라도 모쪼록 편히 지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는 나긋했지만 어딘가 단단함이 느껴졌습니다. 홍식은 며느리의 고운 얼굴과 단정한 모습을 눈으로 담으며 자꾸만 제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어요. 별 말씀을요. 콧대 높던 자신의 그 기세는 어디로 갔는지 홍식은 며느리 앞에서 연거푸 말을 더듬으며 그렇게 그녀의 안내를 받아 마루로 올라섰습니다. 이내 정성껏 차려진 저녁상까지 물리자 며느리는 홍식을 방으로 안내했지요. 방 안에는 깨끗하게 정돈된 이부자리 2채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을 의아하게 생각한 홍식이 슬그머니 며느리를 바라보자 며느리가 고개를 조아리며 얼굴을 붉히고는 말했어요. 남녀가 유별하나 안타깝게도 현재 저희 집에는 방이 2칸뿐이옵니다. 시부모님이 쓰시는 방이 너무도 누추하고 천정에서 물까지 새는지라 그곳에는 손님을 도저히 머무르게 하실 수 없다 하시고는 저에게 신신당부를 하신 통에 어쩔 수 없이 이 방으로 모셨습니다. 이곳은 본디 저희 지아비가 떠난 이후로는 저 혼자 쓰는 방이었으나 하루 묵어가시기에는 그럭저럭 나쁘지는 않을 것이옵니다. 허면 편히 쉬십시오. 손님께서 윗목에 펴둔 자리를 쓰시고 저는 아랫목에 눕겠습니다. 필요한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 불러주십시오. 그리 말한 며느리는 윗목의 이부자리를 홍식에게 내어주며 다시 한번 꼼꼼히 정돈하는 것이었어요. 이윽고 아랫목에 자신의 이부자리 쪽으로 넘어가 이불을 덮고 들어가 버렸지요. 홍식은 젊고 아름다운 과부 며느리와 그것도 단둘이 한 방에 묵게 된 이 묘한 상황에 참을 수 없는 긴장감을 느꼈어요. 선비로서 평생 남녀요별의 도리를 배우고 익혔건만 이처럼 예상치도 못하게 벌어진 때 아닌 상황에 머리에 들어올 리가 없었습니다. 당연하게도 서서히 젊고 혈기 왕성한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불순한 생각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방이 2개뿐이라 한들 하룻밤을 묵어가는 손님과 한 방에서 이부자리를 펴고 누워 자다니 이것이 과연 손님을 접대한다는 명목의 순수한 의도뿐인 것인가 싶은 생각까지 닿고 있었으니까요. 그에게 꼬리표와도 같던 허세와 자신감은 때로는 그의 이성을 오만하게 만들었고 그것은 결국 예의와 도리보다는 자신의 충동에 더 휘둘리는 때도 있었던 것이었지요. 어느덧 밤이 더욱 깊어지고 등불마저 꺼지자 방 안은 짙은 어둠으로 가득 찼습니다. 조용히 뱉는 숨소리조차 크게 들리는 고요함 속에서 홍식은 좀처럼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아랫목에 누운 며느리의 가녀린 숨소리가 새근새근 들려오는 것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젊은 혈기는 그의 이성을 점차 마비시키고 있었지요. 아무리 사정에 맞추어 생각해보려 해도 이것은 매우 이상하지 않을 수가 없는 일이로구나. 제 아무리 지나가는 객손에게 정을 베푸는 것이 친절이자 또한 사람된 도리라고는 하나 어찌 이리 자신의 아들과 혼인을 하여 과부가 된 젊은 며느리를 객손과 한 방에서 재울 수가 있다는 말이던가. 또한 시부모의 령이라 한들 그것을 따르는 과부 며느리의 마음 또한 딴 생각이 없다고는 말할 수가 없을 터. 이는 필시 이 과부 역시도 나에게 음험한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이리라. 허니 외로움에 사무쳐 있을 젊디 젊은 한창 때의 과부에게 내정을 베푸는 것이 어찌 죄가 되겠느냐는 말이지. 홍식은 이와 같은 생각으로 줄곧 자신을 합리화했습니다. 더는 참을 수 없었던 그는 잠든 척을 하며 조용히 아랫목을 향해 발을 뻗었지요. 홍식의 발끝이 며느리의 무릎에 살짝 닿자 그는 제 심장이 뛰는 아찔함을 느끼며 그녀가 어떻게 반응할지 기대 반, 불안 반으로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허나 며느리는 그저 나긋나긋한 숨소리만 내뱉을 뿐 별다른 반응이 없었지요. 이에 자신감을 얻은 홍식은 그녀 역시 분명 원하고 있다 생각하여
이번에는 좀 더 과감하게 발을 쑥 내밀어 그녀의 무릎 위쪽으로 훑어올리기 시작했습니다. 허나 홍식이 상상하던 장밋빛 청사진과는 달라도 너무나 다른 과부 며느리의 얼음장 같은 태도가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조금의 동요도 없이 조용히 입을 열었지요. 손님, 주무시지 않으시는군요. 그러자 홍식은 크게 당황하여 어설프게 잠꼬대를 하는 척하며 제 행동을 무마하려 했지요. 허흔, 산은 산이요. 또한 물은 물이로다. 그러나 며느리의 목소리는 더욱 단호하고 분명해졌습니다. 그 냉랭함이 몹시도 뾰족하여 흡사 어둠 속에서도 그 기운이 느껴지는 듯 했지요. 손님, 방금 하신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손님 스스로가 가장 잘 아실 것입니다. 손님은 장차 과거에 급제하여 나라의 큰 일꾼이 되시기로 작정하신 분 아니신지요. 백성을 다스리고 도리를 가르쳐야 할 분께서 어찌 이리 경망스러운 행동을 하십니까? 손님께서 혹시라도 저에게 허튼 마음을 품고 계시다면 이는 남녀유별과 예의범절을 저버리는 아주 큰 잘못입니다. 저와 우리 시부모님의 친절을 부디 곡해하지는 말아주시지요. 홍식은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홍식의 가슴에 꽂혔으니까요. 평생 배우고 익혔다고 자부했던 선비의 도리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부끄러움이 온몸을 휘감았어요. 선비의 도리가 무엇입니까? 학문만 깊다고 선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인륜과 예절을 지키고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 줄 알아야 진정한 선비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더니 며느리는 자리에서 일어나 등불을 켰습니다. 환해진 방 안에서 그녀의 단아하지만 결연한 얼굴이 보였지요. 홍식은 차마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손님께서 일개 아녀자인 저의 말을 깊이 새겨주시기로 마음먹고 또한 본인의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신다면 저에게 회초리 하나를 가져다 주십시오. 손님의 이 경망스러운 마음을 바로잡아 드리겠습니다. 홍식은 민망함과 수치심, 그리고 며느리의 단호함에 압도되어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습관 같던 허세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진심 어린 부끄러움만이 남았지요. 아, 알겠소이다. 그는 어둠 속에서 더듬거리며 마당으로 나가 닭을 쫓을 때 쓰는 듯한 가는 회초리 하나를 찾아 며느리에게 가져왔어요. 며느리는 그 회초리를 받아들고 잠시 말없이 홍식의 발끝을 바라보았지요. 마치 자신에게 못된 일을 서슴지 않던 그 발바닥을 혼내야 된다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결국 홍식은 자신의 다리를 내밀었지요. 며느리는 망설임 없이 그의 발바닥을 힘껏 내리쳤습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손님. 저는 그저 이 집의 며느리이기 이전에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하늘이 맺어준 지아비를 섬겼던 아내로서 제 도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님의 장래를 위해 선비의 길을 벗어나지 않도록 경고하는 것입니다. 따끔한 회초리의 고통보다 며느리의 고든 기계와 그녀 앞에서 드러난 자신의 추악한 모습이 홍식을 더욱 아프게 했지요. 며느리는 몇 대 더 회초리를 내리치며 말했습니다. 이 아픔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밤의 부끄러움을 거울 삼아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어떠한 유혹과 어려움 속에서도 선비의 도리를 잃지 말아주셔요.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자는 결코 큰 일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녀의 꾸짖음은 홍식의 가슴에 깊은 울림을 주었답니다. 홍식은 며느리의 강단 있고 지혜로운 모습,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기품에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처음 품었던 허튼 마음은 수치심으로 변했지만 곧이어 그녀의 존재 자체에 이전에는 느껴보지 못한 묘한 이끌림과 존경심을 느끼기 시작했지요. 회초리의 아픔 속에서 그녀의 모습이 강렬하게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그는 며느리의 하나부터 10까지 옳은 말에 반박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그저 고개를 떨군 채 자신의 못남을 깊이 뉘우쳤습니다. 그렇게 다음날 아침 해가 떠오르자 노부부가 제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홍식은 밤새 잠을 설쳤어요. 며느리는 평소와 다름없는 단정한 모습으로 노부부를 맞았지요. 아침 식사를 하는 동안 시부모가 며느리에게 어젯밤 별일이 없었느냐 물었고, 며느리는 시부모에게 차마 거짓을 고할 수는 없었기에 숨김없이 노부부에게 이야기했어요. 어머님, 아버님, 어젯밤 손님께서 잠시 실수를 하셨사온데 부득이하게 서로의 뜻이 맞아 바로잡아 드렸습니다. 노부부는 며느리의 이야기에 놀라며 물었지요. 실수라니, 그것이 무슨 소리냐? 대체 무슨 실수였기에? 별다른 것이 아니오라. 그저 젊은 혈기에 잠시 본분을 잊으셨을 뿐이옵니다. 선비의 도리에 대해 말씀드리고 부끄러움을 깨닫게 해드린 것이 전부이지요. 손님께서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셨으니 앞으로는 더욱 바르고 올곧은 길을 가실 것이옵니다. 하지만 노부부는 사실 조금 생각이 달랐답니다. 그들은 자신의 아들과 혼인하여 행복한 혼인 생활을 채 피워보지도 못하고 그만 아들이 황천을 향했고, 그 덕에 집안에 갇혀 지내기만 했던 어질고 똑부러지던 며느리가 청산과부 신세까지 얻게 된 것이 너무도 딱했던 것이지요. 그 박복한 팔자에도 불구하고 저 창창한 나이에 자신들을 시부모랍시고 극진히 봉양하며 하루하루 젊음을 보내는 모습을 보니 차라리 이 집안의 주박에서 벗어나 다른 인연이라도 맺게 하려는 마음이 굴뚝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자신의 아들은 이제 있고 새 출발을 하라 일렀음에도 이 쇠고집인 며느리는 도통 들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지요. 결국 며느리의 고집을 꺾지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있던 시부모는 때마침 우연찮게 자신의 집을 방문한 훤칠하고 인물 좋은 선비 홍식과 마주하게 되었고, 꾀를 낸답시고 자신의 며느리를 홍식의 방에 들여 밤사이 선비와 새로운 인연을 트게 만들 속셈이었던 것이었어요. 하지만 대쪽 같은 며느리는 그것을 알 리가 없었고, 홍식과 인연의 물꼬를 틔우기는커녕 혼까지 냈다는 말을 들으니 눈앞이 캄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 우리 외골수인 며느리가 참으로 현명하게 잘 대처했구나. 그 젊은 사람이 실수를 할 수도 있는 법이니 그 실수에서 깨달음을 얻는 것이 중요하지. 저 선비님께서도 이를 통해 귀한 가르침을 얻으셨을 게야. 시아버지인 노인이 겸연쩍은 듯 자신의 머리를 긁적이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자세한 사정까지는 알지 못했던 홍식은 그저 과부 며느리의 당당하고 강인한 모습을 보며 다시 한번 감탄했지요. 홍식이 살면서 이다지도 자신을 휘어잡은 여성이 또 있었던가요? 어젯밤의 수치심은 점차 며느리에 대한 깊은 존경심으로 변해가고 있었어요. 홍식은 아침 식사를 마치고 노부부에게 정중히 감사를 표했습니다. 어젯밤 저희 경망스러운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며느님의 준엄한 가르침 덕분에 제가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평생 그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노부부는 괜찮다며 홍식을 다독였지요. 며느리는 그저 조용히 고개를 숙여 인사를 받았어요. 홍식은 과거 시험이 급하기도 했지만 어젯밤의 부끄러움과 며느리에게서 느낀 복잡한 감정 때문에 더 이상 머무르기 어려웠습니다. 서둘러 짐을 챙겨 인사를 올리고는 그 집을 나섰지요. 대문을 나설 때까지도 그의 머릿속에는 과부 며느리의 단아한 얼굴과 단호했던 목소리, 그리고 다리에 남은 회초리의 얼얼함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자신의 발끝을 간지럽히던 그녀의 무릎과 허벅지의 부드러운 감촉 또한 잊지 못했지요. 이후 부지런히 길을 재촉하던 홍식은 점심때가 되어 가까운 주막에 들러 쉬게 되었습니다. 허기진 배를 채우고 잠시 쉬고 있는데 주막을 들어설 때부터 자신에게 추파의 시선을 던지던 젊은 주모가 그에게 다가와 노골적으로 유혹의 눈빛을 보내기 시작하는 것이었지요. 어머나 선비님, 어찌 그리 훤치하니 인물이 좋소? 내여서 주막을 경영하기가 오래인데
선비님만큼 훤한 분은 처음이요 그래. 주모는 술잔을 권하며 과한 치근덕거림을 이어갔어요. 과거의 홍식이었다면 젊은 여인의 유혹에 우쭐하며 어쩌면 그 손길을 뿌리치지 못했을지도 몰랐겠지만 지금은 사정이 달랐습니다. 이상하게도 젊은 주모의 곁에 섞인 목소리보다 어젯밤 과부 며느리의 단호한 목소리가 귓가에 선명하게 맴돌면서 주모의 말은 들어오지도 않는 것이었어요. 선비의 도리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자는 결코 큰 일을 이룰 수 없습니다. 며느리의 말이 메아리처럼 울렸고 그 순간 홍식은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젊은 주모의 유혹은 그에게 아무런 매력도 느끼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단호하게 주모의 손길을 뿌리치며 정중하지만 분명하게 거절했지요. 보시오 주모, 나는 지금 과거를 보러 가는 몸이라 그 신성한 마음을 흐트러뜨릴 생각은 추호도 없소이다. 허니 이만 길을 재촉하겠소. 아, 아니 선비님. 선비님? 등 뒤에서 애타게 자신을 부르는 주모의 목소리를 무시한 채 주막을 나서며 홍식은 깨달았어요. 어젯밤 며느리의 가르침과 그녀의 존재 자체가 자신을 방탕함에서 구원했다는 것을 말이지요. 만약 그녀의 가르침이 없었다면 자신은 또다시 경망스러운 행동으로 선비의 명예를 더럽혔을 것이 뻔했습니다. 어쩌면 저 젊은 주모와 놀아나다 그의 서방에게 걸려 곤죽이 되도록 얻어맞고 과거 시험을 치를 수조차 없는 만신창이가 되었을지도 모를 일이었으니까요. 허허, 세상에나. 이토록 내 마음에 깊이 들어와 박힌 여인이 일찍이 있었던가. 이는 분명 하늘이 내 팔자를 고쳐주기 위해 인연을 내린 것이 분명하도다. 홍식이 그리 마음먹고 길을 재촉하는 동안 과부 며느리의 은혜라며 막연히 가지고 있던 감정은 점차 깊은 존경심과 잊혀지지 않는 그리움, 그리고 감히 표현할 수 없는 연모의 감정으로 발전하고 말았답니다. 과거 시험장에 도착한 홍식은 열심히 시험에 임했으나 결과는 보기 좋게 낙방이었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홍식은 전혀 실망하거나 위축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는 과부 며느리의 고든 성품과 지혜를 마음속 스승으로 삼고 더욱 학문에 정진하기 시작했지요. 그녀의 얼굴, 목소리, 그리고 다리에 남았던 회초리의 아픔까지도 모두 내가 흔들릴 때마다 나 자신을 바로잡는 채찍이자 성장의 동력이 되어주는구나. 그는 밤늦도록 책을 읽으며 그녀의 가르침을 되새겼고 학문의 깊이를 더할수록 그녀의 지혜가 얼마나 뛰어났는지 더욱 절감했습니다. 한번 만났을 뿐인 인연의 여인에게 이다지도 깊은 마음이 드는 것 또한 신묘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그는 다음번에 과거 시험을 준비하고 자신의 길을 가는 동안에도 며느리의 존재를 결코 잊지 않았고 언젠가 반드시 그녀를 다시 만나 자신의 변화된 모습과 진심을 전하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을 간직했습니다. 홍식의 젊은 객기와 허세는 진작에 사라졌고 선비로서의 올곧음과 참된 마음가짐이 그의 내면에 뿌리 내리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그렇게 과부 며느리의 가르침을 등불 삼아 피나는 노력으로 학문에 정진한 끝에 홍식은 마침내 이듬해 과거 시험에 장원급제하는 영예를 안았지요. 그의 이름은 세상에 알려졌고 수년 후 그는 마침내 강원 감사의 직에 올라 강원도로 부임하게 되었어요. 감사의 행렬이 강원도로 향하는 길, 홍식은 잠시 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오랫동안 잊지 못했던 한 곳이 있었으니까요. 그는 망설임 없이 예전에 하룻밤 묵었던 경기도 동쪽의 작은 마을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감사의 신분을 숨기고 조용히 그 옛집의 문 앞에 섰지요. 집은 수년 전 그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모습 그대로 변함없었습니다. 그의 심장은 기대와 떨림으로 가득했어요. 그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리자 백발이 성성해진 노부부가 대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세월의 흐름이 느껴졌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여전히 따뜻한 인심이 가득했지요. 어르신, 안녕하시옵니까? 혹 몇 해 전 이 댁에서
하룻밤 묵어갔던 길손을 기억하시는지요? 노부부는 홍식의 얼굴을 유심히 살펴보더니 이내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아이고, 이게 누구신가? 그때 그 선비님이 아니시오. 어허, 몰라보게 의젓해지셨구려. 노부부는 몰라보게 성장하고 변모한 홍식의 모습에 기뻐하며 그를 집 안으로 맞이했습니다. 홍식은 노부부에게 지난 세월의 안부를 여쭙고 과거 급제하여 감사로 부임하게 된 소식을 전했지요. 노부부는 크게 기뻐하며 홍식의 성공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대화가 무르익을 무렵 안에서 한 여인이 찻상을 들고 나왔어요. 바로 그때 그 과부 며느리였습니다. 세월이 흘렀지만 그녀의 단아함과 기품은 여전했지요. 홍식은 며느리와 눈이 마주치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며느리 또한 예상치 못한 홍식의 방문의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는 예전에 허세 많고 경망스러웠던 청년이 아닌 나라의 녹을 먹는 성숙하고 올곧은 관리의 모습으로 노부부와 며느리 앞에 서 있었으니까요. 몰라보게 변하셨군요. 그날의 치기 어린 젊은 선비는 이제 사라지신 듯합니다. 참으로 경축드리옵니다. 과부 며느리가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고 홍식의 두 뺨이 석류빛이 되어 물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차를 내온 며느리를 향해 그간 제 마음에 담고 있던 진심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인이시여, 수년 전 하룻밤 동안 당신께서 베풀어 주신 가르침은 제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때의 부끄러움과 아픔은 제가 흔들릴 때마다 저를 바로잡는 등불이 되었지요. 당신의 고든 성품과 지혜는 제가 나아가야 할 길을 보여주었습니다. 홍식은 잠시 숨을 고르고는 용기 내어 마음에 품어왔던 가장 깊은 곳에 진심을 꺼내 놓았어요. 그리고 저는 그날 이후 단 하루도 당신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그대를 향한 존경심은 어느덧 깊은 연모의 마음이 되었지요. 저는 비록 부족한 사람이었으나 당신의 가르침으로 인해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당신을 존경하는 마음과 함께 평생을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만약 허락해 주신다면 남은 생을 함께하고 싶습니다. 저와 혼인하여 저의 아내가 되어주시겠습니까? 홍식의 예상치 못한 진심 어린 고백에 며느리는 놀라움과 함께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시부모와 함께 생활하는 수절과부라는 자신의 신분으로 망설임이 앞섰지요. 그녀는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노부부가 반색하며 손뼉을 쳤지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가 드디어 채복을 만나게 되었구나. 그때 그 회초리가 이런 귀한 인연을 맺어줄 줄은 누가 알았겠느냐. 얘야, 우리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단다. 우리는 오히려 내가 그 어여쁘고 창창한 젊음을 우리 때문에 낭비한 것이 못내 가슴에 걸려왔던 터. 이리 좋은 인연이 생기는 것을 어찌 마다하겠느냐. 이 선비님께서 우리 며느리의 진심을 알아주셨으니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소. 아가, 너의 마음이 향하는 대로 하려무나. 노부부는 딸처럼 아끼던 며느리의 행복을 빌며 두 사람의 연을 진심으로 축복했습니다. 며느리는 노부부의 따뜻한 지지와 홍식의 진심 앞에서 더 이상 고집을 부리며 망설일 수가 없었어요. 그녀는 수줍게 고개를 들어 홍식을 바라보며 나직이 답했습니다. 손님의, 아니, 감사나리의 그 간절한 마음에 저 역시 감복했습니다. 저 같은 몸이 어찌 감사나리의 배필이 되겠사옵니까마는 나리의 그 진심만은 감사히 받겠습니다. 또한 저희 시부모님께서 이리도 저희 앞길을 염려해 주시니 차마 그 뜻을 저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녀의 긍정의 대답에 홍식은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벅차오르는 마음으로 며느리의 손을 잡았어요. 그러자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허나 제게 한 가지 청이 있사옵니다. 저희 시부모님은 이제 노쇠하시어 제가 보살피지 않으면 여러모로 어려움이 많으신 나이십니다. 부디 감사님께 청컨대 감사님의 반려가 되어서도 제가 시부모님을 모실 수 있도록 허해 주십시오. 이것만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연하오,
당연한 말씀이요. 당신 같은 귀인을 내게 점지해 주신 분이신데 내게도 부모님이나 진배 없으신 분들이요. 그대의 청대로 하시오. 그리하여 홍식과 과부 며느리는 노부부와 마을 사람들의 축복 속에 혼인하여 아름드리 한 쌍의 원앙 같은 부부가 되었지요. 홍식은 아내인 며느리의 지혜와 내조에 평생 감사하며 올곧은 관리로서 백성을 다스렸습니다. 백성들은 그의 청렴함과 지혜로운 통치에 감탄했고 그는 언제나 아내의 현명한 조언을 귀담아 들었지요. 며느리 또한 강직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남편의 곁에서 현명한 아내로서 내조하며 서로를 깊이 존경하고 사랑했습니다. 후, 임자. 오늘 밤도 혹시 내 발바닥을 회초리로 때려 내 정신을 다잡아 주실 생각은 없으시오? 서방님, 채통을 지키지 못하시고 이 어찌 남세스러운 말씀을 하십니까? 이제 서방님께서는 그런 훈육 같은 것은 필요 없으신 늠름하신 사내십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내가 회초리를 들어 우리 임자의 정신을 한번 다잡아드려도 되겠소이까? 정말 못 말리신다니까. 참으로 이 아내에게 회초리를 드셔야만 마음이 풀리시겠사옵니까? 허기인, 우리 임자는 너무 완벽한 사람이라 그것이 탈이오. 허. 두 사람이 기거하는 방에서는 밤마다 웃음꽃이 피어오르며 합궁의 가락이 널리 퍼져나왔으니 두 사람은 그녀의 시부모를 성심으로 봉양하며 그렇게 행복한 삶을 오래오래 지켜나가게 되었다는 후문이 전해지고 있사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옛날 옛적 세도가들이 모여있는 한양바닥에서도 그 위세가 결코 범상치 않은 한명문 양반가가 있었습니다. 그 댁에는 가까 출입 한번 하지 못한 채 집안에만 틀어박혀 있는 무남동녀 외동딸이 있었지요. 그녀의 이름은 가연으로 사군자와 서예를 즐기며 아녀자임에도 글공부에 대한 학구열이 대단하여 날 때부터 총명하고 학식이 높기로 소문이 자자한 처자였습니다. 이날도 방 안에서 홀로 서책을 들여다보며 독서에 열중하고 있던 차에 방문 밖에서 한 귀부인의 목소리가 들려왔답니다. 가연아, 탕약을 취할 시간이로구나. 귀부인은 이 댁의 안방마님으로 가연의 어머니였지요. 그녀의 손에는 곱게 다려 진한 빛깔을 띠고 있는 탕약이 담긴 대접이 들려 있었습니다. 귀부인은 가연에게 조심스럽게 탕약을 넘겨주었고 탕약 사발을 바라보던 가연은 땅이 꺼져라 한숨을 푹 내쉬고는 그것을 받아들었습니다. 어머님, 언제까지 이 쓰디쓴 약을 먹어야 하는 것이옵니까? 그리도 오랜 기간 이 탕약을 취해왔지만 지금까지도 차도가 없는 거려. 얘야, 그런 소리 말거라. 조금이라도 효험을 보이는 기미가 있다 하며 조선 천지에서 그 무엇이라도 구해 너에게 먹이고픈 이 어미의 마음을 알아다오. 어서 쭉 들이키거라. 그랬습니다. 가연은 날 때부터 기력이 허하고 유약한 몸을 가지고 태어났지요. 가만히 있어도 코피가 자주 났던 데다가 어느 부위라도 한번 다치면 회복이 상당히 더디고 고생이 심했습니다. 그 예전 가연이 자신의 병세를 깨닫기 전이었던 어린 시절, 호기심이 동해 산과 들을 뛰어놀다 나뭇가지에 살짝 쓸린 상처로도 그것이 곪고 열병까지 유발하여 죽을 고비를 넘긴 이후로 바깥 출입을 금지당한 채 제 방 안에서만 지내야 했습니다. 또한 곧불과 천식, 기침도 잦았기에 성장하면서 닥친 잔병치레 역시 셀 수조차 없이 많았습니다. 잔뜩 찌푸린 미간으로 탕약을 모두 비운 가연은 귀부인이 내민 약과를 낼름받아 입에 물고는 말했습니다. 참으로 옥사에 갇혀 지내는 기분과도 같아 답답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내 너에게 그것과 관련하여 해줄 말이 있구나. 방금 전 의원이 다녀가 너의 병세에 관한 조언을 해주고 갔단다. 복잡하고 정신없는 이 한양 바닥에서는 내게 어떤 악영향이 끼칠 것인지 그것을 담보할 수 없기에 집안에서만 지내야 했다만
산세가 깊은 아랫고을로 비접하여 거기서 지내게 된다며 너희 병세에도 차도가 있을지 모른다고 말이야. 기부인은 하나뿐인 여식이 오랜 병환으로 집에만 갇혀 지내는 것이 못내 안쓰러워 터져 나오려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정말인가요, 어머니? 그럼 그곳으로 비접하게 되면 더 이상 방 안에서만 갇혀 지내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이지요? 바깥 구경도 마음대로 할 수 있고요? 좋아요. 너무 좋아요. 말만 들어도 참으로 신나지 뭔가요. 당장 짐을 꾸리도록 하겠어요, 어머니. 제 어미의 말에 가연은 어린아이처럼 방방 뛰며 기뻐했습니다. 그런 자신의 딸을 바라보는 기부인의 표정에는 일순 안쓰러움이 스쳐 지나갔으나 이내 웃음을 띤 채 기뻐하는 딸을 토닥여 주었지요. 어머니의 결정대로 가연은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깊은 산골마을로 비접을 감행하였습니다. 가연을 보필할 하인들과 가사도구들을 잔뜩 실은 일행이 마을에 도착했고 항시한적하던 마을에 한양에서 당도한 휘황찬란한 인파의 행렬이 들어서자 호기심이 생긴 사람들이 마을 어귀까지 구경을 나왔습니다. 가마 속에서 바깥 풍경을 구경하던 가연은 입을 벌린 채 감탄을 맞이 않았지요. 이곳은 가연의 어머니가 태어나고 자란 산골마을로 예전부터 맑은 공기와 깊고 드넓은 산세 속 영험한 기운이 도사리는 곳으로 유명했습니다. 사람들로 북적거리는 한양 바닥에서 담벼락 너머로 끊임없이 들려오는 말과 소, 인파가 뒤섞인 소음 소리에 익숙하던 가연은 자연을 벗삼은 새소리와 청명한 바람, 수풀로 우거진 녹음의 향기에 완전히 취하고 말았습니다. 벌써부터 온몸이 건강해지는 기분이야. 어머님의 고향은 정말이지 참으로 근사한 곳이구나. 이곳에서 지내며 내 심약한 병세를 싹 도려내었으면. 앞으로 지내게 될 저택의 당도한 가연은 곧바로 들판을 향해 뛰쳐나왔습니다. 맨발로 풀숲을 밟아보던 가연은 발끝에서 전해져 오는 싱그러움에 깨르륵 웃음을 터뜨리며 소리쳤습니다. 제 방이 세상의 전부인 양 같아만 지내던 가연에게 이 드넓은 자연의 공간은 말 그대로 극락과도 같았답니다. 몹시 들뜬 가연을 걱정한 하인들이 우르르 따라 나서 그녀를 자중시켰지만 발끝부터 폐부 가득히 신선한 공기와 자연으로 짜릿짜릿해진 가연은 기쁨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산골마을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된 가연이 점차 이곳의 생활에 익숙해져 갈 때쯤이던 어느 날 따스한 햇살을 받으며 산책을 나간 가연의 눈에 널쩍한 바위 위에 앉아 조악하게 만든 낚시대를 들이우고 낚시를 하고 있는 한 사내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간 집안에서만 갇혀 지내던 가연은 이토록이나 가까운 거리에서 제 또래의 사내를 바라보는 것이 생전 처음이었지요. 호기심이 동한 가연은 잔뜩 두근거리는 심장을 가다듬고 사내의 곁으로 다가섰습니다. 졸고 있는 것인지 물가 표면에 비친 윤슬을 내려다보고 있는 것인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평온한 표정을 하고 있던 사내는 가연의 인기척에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오라, 니신가 하였더니 일전 한양서 당도하신 낭자 아니시오. 그래, 날이 좋아 산보라도 나오셨는가 보지요. 자신을 알아보며 반가워하는 사내의 목소리에 가연의 두 뺨이 금세 복숭아빛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잔뜩 긴장된 목소리로 더듬거리며 답했지요. 나 남녀가 유별하거늘. 어찌 이리 가볍게 말을 건네시는지요. 붉게 상기된 얼굴로 몸을 베베꼬며 말하는 가연을 힐끗 바라본 사내가 너털웃음을 터뜨리고는 말했습니다. 남녀가 유별하다고는 하나 낭자의 미세계와도 뛰어나기에 내 도저히 가볍게 말을 건네지 아니할 수가 없질 않았겠소. 탓하려거든 그대의 아름다움을 탓하시지요. 사내는 농을 건네며 껄껄 웃었고 가연의 얼굴은 그야말로 익은 홍시가 되어 마치 붉은색 물감이 뚝뚝 떨어질 지경으로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그렇게 가연은 사내의 권유로 그 옆에 다소곳이 앉아 유유자적 낚시를 즐기고 있던 사내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사내는 자신의 이름이 경천이며
자신 또한 과거 공부를 위하여 평안도에서 이곳까지 당도에 지내고 있다 설명해 주었지요. 경천은 매우 호탕한 성격의 짓궂은 소리가 입버릇이었지만 예의가 바르고 세심하였기에 금세 가연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저희 경우는 타고난 몸이 유약하여 병세에 차도가 있을까 싶어 이곳까지 비접을 온 것입니다. 이런, 그랬구려. 그것 참 안 되었소이다. 괜찮사옵니다. 저는 이곳이 너무 마음에 들기에 오히려 즐겁기까지 한 거려. 웃고 떠들기만 했던 내가 괜시리 미안해지는구려. 내 가연낭자보다 조금 일찍 이곳을 경험해본 바, 병세를 호전시킬 비접지로는 여기만한 곳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근사한 곳이오. 지내시는 동안 반드시 차도가 보이실 겁니다. 자신을 위로해주며 시원한 웃음을 보이는 경천에게 세상 물정 하나 모르는 순백의 상태였던 이 순진무구한 가연은 좁디 좁은 제 방이 오직 자신의 우주였던 상태에서 처음으로 벗어나 경천이라는 사내에게 피어나는 깊은 호감의 바다에 그만 풍덩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가연은 곱비 풀린 망아지가 되어 틈만 나면 경천과 만나 여기저기를 어울려 다녔습니다. 한양에서라면 지긋지긋한 사대부의 규율과 예절 교육에 아녀자의 신분으로 성치도 않은 몸을 간수하고 몸가짐을 단정히 하라며 듣기 싫은 잔소리를 늘어놓는 식구들 뿐이었겠지만 이곳은 그야말로 가연에게 자유의 상징 같은 곳이었지요. 경천은 가연의 답답한 소가리를 훤히 들여다보듯 가슴 속에 가려운 곳만 쏙쏙 찾아내 긁어주는 쾌청한 남자였습니다. 예의를 잃지 않았고 늘 가연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으며 또한 진심을 다하여 그녀의 병세와 다친 마음을 걱정해 주었지요. 가연은 경천과 대화를 나누고 있노라면 이다지도 자신과 합이 맞는 사내가 달리 존재할 수 있을까 싶은 마음에 조선 천지에 그와 같은 사람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가득 차는 것이었습니다. 가연낭자, 오늘은 산으로 올라가 가연낭자의 병세에 효험이 있는 이런저런 약초들을 찾으러 가볼까 하는데 어떠시오? 함께 하시겠소? 그럼요. 물론입니다, 선비님. 우리 어서 가보아요. 어느 날 아침 경천이 가연을 찾아와 약초 채집 동행을 제안했고 안 그래도 경천의 얼굴을 볼 구실이 없나 고민하던 가연은 흔쾌히 그 제안을 수락하게 되었지요. 두 사람은 산으로 향하는 길목에서부터 산새가 우거지는 곳까지 서로 잡아주고 끌어주며 즐거운 이야기꽃을 곁들인 채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경천이 점찍어둔 목적지에 다다른 두 사람은 이런저런 약초를 찾는 것에 몰두하기 시작했습니다. 선비님, 여기 이것 좀 보셔요. 세상에, 흰 꽃이 너무 예쁘게도 피었어요. 그것은 구절초라 부르는 약초요. 처음 개화할 때는 어두운 분홍색이지만 점점 흰색으로 밝게 자라난다오. 마치 가연낭자처럼 화사해지는 녀석이지. 구절초도 가연낭자의 병세에 도움이 되는 효능이 많으니 넉넉히 캐도록 하십시다. 아, 아잉 선비님도 참 무슨 그러한 말씀을. 헌데 선비님께서는 모르시는 것이 없으시옵니다. 서책만 들여다보시는 분이 아니시군요. 실하게도 이리 관심을 쏟으시는 것을 보면 말입니다. 하, 그렇게 보였소. 내 언젠가는 고리타분한 서책 해석이나 글 공부에서 벗어나 좀 더 드넓은 학문을 탐구하는 세상이 올 것이라 믿어 의심치는 않소만. 우리 부모님께서는 하등 쓸모없는 일에 매달린다며 나를 타박하지 않겠소. 자신의 말에 머쓱하게 웃는 경천의 얼굴을 보며 가연은 동병상련의 감정을 느끼고는 그가 더욱 가깝게 여겨졌습니다. 그렇게 약초를 찾으며 약초에 유래된 이런저런 대화들을 주고받는 사이 시간은 어느덧 훌쩍 지나가 버렸고 두 사람이 약초에 정신을 파는 사이 하늘이 어둑어둑검게 물들더니 이내 굉음을 내며 굵직한 소나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큰일이오! 가연낭자! 어서 이리로! 준비도 없이 산중에서 소나기를 만난 두 사람은 비를 피할 겨를도 없이 온몸이 홀딱 젖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때마침 근처의 작은 동굴을 발견한 경천이 가연을 대동해 동굴 속으로 몸을 피하게 되었지요.
아니, 낭자, 온통 젖어버리지 않았소이까? 이거 참으로 큰일이오. 잠시만 기다려주시오. 내 당장 물을 피우리다. 온몸이 젖어 비단 옷이 몸에 달라붙은 가연이 추위에 오들오들 몸을 떨고 있자 경천은 깜짝 놀라 황급히 쌈재 안에서 부싯돌을 꺼냈습니다. 동굴 안에 널브러진 불쏘시개들을 긁어 모아 불을 피워낸 경천이 가연에게 말했지요. 이거 공연히 이런 깊은 산중으로 낭자를 데려오는 바람에 이런 사달이 나고 말았고요. 내 참으로 미안하기 그지없습니다. 경천의 말에 가연은 미소를 지어 보이며 고개를 가로저었지만 그녀의 입술은 새파래지고 있었고 보기에도 안쓰러울 정도로 온몸이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젖은 의복을 이대로 방치하면 필시 고풀이 걸릴 것이고 열병으로 번지게 되면 병세가 있는 낭자에게는 몹시도 위험합니다. 이러한 말을 꺼내기가 대단히 저하나 젖은 의복을 탈의하고 몸을 말려야만 하오. 이는 낭자의 안위에 치명적이기에 내 감히 이런 말을 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길 바랍니다. 경천이 바닥을 향해 고개를 떨군 채 조심스럽게 말했고 그 말에 얼굴을 붉힌 가연은 잠시 고민하였지만 이내 경천의 말을 따르기로 결정했지요. 선비님께서 그리 말씀하신다면 따르겠사옵니다. 그럼 나는 돌아 앉아 있을 것이니. 경천은 차마 고개도 들어올리지 못하고 몸을 뒤로 돌린 채 가연을 등지고 앉았습니다. 가연은 경천의 넓은 등을 물끄러미 바라보다 이내 천천히 탈의를 시작했습니다. 뒤돌아 있는 경천의 귓가로 가연의 옷가지들이 사락사락 스치는 소리가 들려왔지요. 그것은 동굴 속 가득 차 있던 세찬 소나기 소리조차도 뚫고 선명하게 들어올 정도로 매우 강렬한 소리였습니다. 저기 선비님. 저는 이제 되었으니 선비님께서도 그러다 선비님도 곧불에 걸리시면 큰일입니다. 알겠소이다. 가연의 말을 들은 경천도 등을 돌린 채 허둥지둥 탈의를 하였고 두 사람은 모닥불을 가운데에 두고 서로 등진 상태로 얼굴을 붉힌 채 헛기침으로 서로의 무안함을 드러낼 뿐이었습니다. 바깥은 요란한 소나기로 혼탁하기만 한데 동굴 속은 타닥타닥 모닥불이 타들어가는 소리와 함께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고요하고 조용하니 너무도 이상한 일이었지요. 드넓은 조선에 단 두 사람만이 존재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경천의 귀에 가연이 닥쳐온 추위에 힘겨워하며 이를 부딪히는 기색이 들렸습니다. 낭자, 괜찮으십니까? 이거 참으로 큰일인데 아직 소나기가 한참이라 이대로는 하산할 수도 없는 일인데. 이쯤은 괜찮습니다. 그보다도 선비님, 정령 사람이 체온을 잃게 되면 깊은 병세에 빠져 위험할 수도 있는 일인지요. 등 뒤로 들려오는 가연의 물음에 사색이 된 경천이 허둥지둥 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낭자의 병기로는 치명적일 수가 있는데 이거 참으로 내 생각이 너무도 짧았습니다. 어찌하여 천기가 좋지 않아 비가 내릴 수도 있음을 미리 알아차리지 못하였는지. 자책하실 필요 없사옵니다. 천기는 그야말로 천기, 하늘의 뜻이거늘 어찌 사람이 대비할 수가 있겠나이까. 정이 그리 마음을 쓰셔야만 하겠다면. 그 말을 끝으로 잠시 가연의 숨을 고르는 소리가 들리는 듯 싶더니 이내 경천의 등으로 따스하면서도 서늘한 체온과 머리카락이 닿는 느낌이 들었지요. 낭자! 아니 이것이 무슨... 선비님께서 지니신 체온을 제게 나누어 주시면 되질 않겠습니까? 그리하면 서로가 체온을 잃을 일이 없으니 안심이고 말입니다. 아니, 되겠습니까? 가냘프게 떨리고 있었지만 가연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촉촉한 습기를 머금고 있었습니다. 낭자. 등으로 전해져 오는 부드러운 감촉에 경천의 심장이 폭발할 듯 쿵쾅거렸지요. 그것은 가연 역시도 매한가지였습니다.
두 사람의 심장 고동 소리가 동굴 안을 가득 채워 무너져 내릴 듯 요동을 쳤습니다. 공간을 채운 훈훈한 열기는 비단 모닥불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두 사람은 이내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격렬하게 타오르는 춘심에 몸을 내던졌습니다. 동굴 밖에서 세찬 소나기와 검게 물든 하늘이 선사하는 뇌성병력조차 동굴 안에서 벌어지는 운우지정에는 비할 바가 아니었답니다. 가연은 그간 경천에게 품어오던 마음을 여실히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경천 역시 가연과 함께하며 애써 막아오던 연정의 둑이 흘러넘치는 장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깊은 사랑을 나누며 체온을 유지할 수가 있었지요. 선비님, 처음 선비님을 배웠을 때부터 소녀는 어쩐지 훗날 일이 될 것만 같다는 생각이 들었사옵니다. 참으로 선비님을 만날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옵니다. 내가 할 말을 낭자가 먼저 하시는구려. 나 역시 이 고을로 내려와 지내게 된 것을 천지신명께 감사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한다오. 낭자 덕분에 내 인생이 더욱 값진 것이 되었소.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맞잡고 입술을 나누었고, 이 특별한 경험을 양분 삼아 두 사람의 연심은 활화산처럼 타오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가연에게는 엄청난 사건이었으며 지대하게 큰 영향을 미쳐 마음속에 경천에 대한 사랑의 감정이 뿌리 박히게 되는 계기가 되었지요. 한참 뒤 소나기가 멎어 하늘은 금세 맑게 개었고, 경천은 서둘러 가연을 보필하여 산을 내려와 그녀를 집까지 바래다 주었습니다. 비를 맞게 되었으니 촉히 몸을 보필하고 곧불이 걸리지 않도록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셔야 합니다. 네, 아직까지도 낭자에 대한 걱정이 멎지를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셔요, 선비님. 오늘 선비님께서 저를 따뜻하게 품어주셨으니 한낱 곧불 따위가 제게 찾아올 일은 없을 것이옵니다. 저는 아직도 선비님의 온기가 제게 남아있는 기분인걸요. 이런 충만한 기분은 난생 처음이라 오히려 온몸이 뛸듯이 끌어넘치는 느낌이옵니다. 가연은 양보를 홍조로 가득 물들이면서도 화사하게 웃으며 대답했고, 그 얼굴을 본 경천도 몹시 애틋하여 그녀를 따뜻하게 안아주었지요. 그렇게 아쉬움을 뒤로한 채 설레는 마음을 간직하고 집으로 돌아간 가연은 그날 밤 자신의 말대로 온몸이 펄펄 끓는 열병을 경험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이 일을 어쩌면 좋단 말인가? 아이가 이 지경이 될 동안 보필하는 하인들은 대체 무얼 했다는 것이야? 그날 이후로 가연에게 약한 곧불 기운이 찾아오더니 이내 온몸이 불덩이가 되어 식은땀을 뻘뻘 흘리며 자리에 드러눕게 되었습니다. 소나기를 맞고 체온이 떨어져 사시나무 떨듯 몸을 떤 것이 원인이 되어 지독한 열병이 가연을 덮친 것이지요. 연통을 받고 황급히 내려온 가연의 어미는 자리에 누운 딸의 병세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나날이 상태가 좋아지고 있다기에 내 참으로 기뻐했거늘. 어찌 이러한 일이? 이대로는 도저히 아니 되겠다. 내 당장 한양으로 연희를 데려가 그곳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겠구나. 혼수 상태로 끙끙거리는 딸을 내려다보던 어미는 결국 그녀를 한양의 유명의원에게 데려가 치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동안 이곳에서 가연의 병세가 나날이 호전되며 무엇보다도 얼굴에 확연한 생기를 머금은 채 밝아졌다는 소식을 들어왔기에 비접을 결정한 것에 크게 안심하고 있던 어미였습니다. 허나 이렇듯 하루아침에 원인 모를 열병을 얻어 사경을 헤매는 딸을 보고 있으니 더는 이곳에서 시간을 허비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든 것이지요. 그리하여 일각의 지체도 없이 가연은 한양으로 이송되게 되었습니다. 경천에게 자세한 소식 한 통 전달할 새도 없이 이루어진 일이었지요. 경천과 정연을 약속하고 만남을 지속해오던 것은 가연을 제외하면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사실이었기에 어쩔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가연이 호련히 한양으로 떠나버린 후
텅텅 비어버린 가연의 별장 대문 앞에 선 경천은 크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제서야 경천은 자신이 사모에 맞지 않는 가연에 대해 아는 것이 너무도 적다는 것을 깨달았지요. 한양바닥 그 어디에 가연의 본가가 위치해 있는지, 정확히 그녀의 병세는 어떠한지, 한양 어디에 의원을 찾아간 것인지, 애타는 마음을 잠재울 만한 그 어떤 단서조차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내 그간 나의 마음만 앞세우느라 가연 낭자에 대한 깊이가 부족한 것을 못내 덮어두고만 있었구나.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도다. 그녀의 병세가 위중해진 이유도 따지고 보면 나의 탓 아니던가. 나 같은 사내가 어찌 그녀의 정인이 될 자격이 있겠는가. 경천은 하늘을 바라보며 원망 가득한 얼굴로 통탄했습니다. 한편 한양에 도착한 가연에게는 또다시 옥사에 갇힌 것 같은 칩거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자택에는 유명한 의원이 2명이나 상주하여 그녀의 병세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천만다행으로 의원들의 눈부신 활약 덕분에 위험한 열병의 고비는 넘기고 펄펄 끓던 열은 잡았지만 산골 마을에 두고 온 경천에 대한 그리움으로 새롭게 생긴 상사병은 기존의 병세와는 확연히 다른 무서운 속도로 가연을 집어삼킨 터였습니다. 자세한 영문을 알리 없었던 의원들도 도무지 손을 쓸 방도가 없었지요. 치료를 받으면서도 경천에 대한 생각으로 가연의 머릿속은 온통 혼탁해져 있었습니다. 눈만 감으면 경천의 얼굴이 떠오르고 그의 목소리와 그의 손길이 너무도 사무치는 것이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가연의 입술은 메말라가고 덩달아 떨어진 식욕으로 눈에 띄게 야위어만 같지요. 온종일 멍한 표정으로 창밖의 하늘만 응시하고 있는 딸의 상태에 집안의 걱정도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비접을 보냈던 당시 그리도 활발하고 쾌활하게 웃던 그녀였거늘 지금은 같은 사람이라고 여기기 힘들 정도로 물이 부족하여 고사한 화초처럼 시들어 버렸으니까요. 선비님은 지금 무얼 하고 계실까? 내 생각을 하고 있을까? 선비님께 한양바닥 어디에 내가 기거하고 있는지 전하지도 못하였는데 다시 한번 선비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만 있다면 더는 원이 없겠구나. 자신을 과잉보호하는 어머니에게 경천의 존재를 알리기라도 했다간 경을 치기 십상이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어 끙끙 소가리만 하고 있던 가연의 병세는 도무지 호전될 수가 없었습니다. 내 이대로 좌시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도무지 가연 낭자의 안위가 걱정되어 이대로 있을 수가 없구나. 눈에 들어오지도 않던 서책을 집어던지며 경천이 소리쳤습니다. 가연이 한양으로 향한 지 벌써 달포가 지난 시기였지요. 그녀에 대한 그리움으로 뒤죽박죽이기만 한데 지금 이 순간에 과거 공부 따위가 손에 잡힐 리가 없었습니다. 경천은 결심했다는 듯 그리고 더는 미룰 수 없다는 듯 결의에 찬 눈으로 자리를 박차고 그년이 일어섰습니다. 당장 한양으로 향해야겠도다. 내 그곳에서 쓰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가연 낭자에 대한 소식을 내 눈과 귀로 직접 듣지 않고서는 심히 마음이 쓰여 아니 되겠구나. 그는 짐을 꾸려 빠르게 개나리 보찜을 싸맨 뒤 집에 남아있는 집신을 몽땅 끌어모아 보찜 안에 쑤셔 넣었습니다. 얼마 되지 않는 노자를 품에 갈무리한 경천은 그 길로 집을 나서 한양행으로 발걸음을 옮겼지요. 내 진작에 일이 나섰어야만 했다. 더 이상 가연 낭자와 관련된 사안에 아둔하게 구는 일은 더는 없을 것이야.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경천의 발걸음에는 다부진 결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한편 가연이 연금되어 지내고 있는 그녀의 본가, 달포씩이나 경천과 떨어져 지내고 있던 가연의 병세는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녀의 상사병은 깊을 대로 깊어져 이젠 단 하루도 경천 없이는 견딜 수 없을 지경이었어요. 횡하게 수척해진 그녀의 안색에 가연의 어미는 근심을 내려놓을 수 없었고 결국 가연을 끝없이 추궁하고 채근하여 그녀의 마음에 생긴 병이 어디에 기인했는지를 알아내려 하였지요.
도저히 경천의 소식이 궁금하여 더는 견딜 수 없었던 가연은 결국 비접을 내려가 있는 동안 경천과 가졌던 모든 일들을 남김없이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지금 자신의 병세는 바로 경천이라는 선비를 향한 그리움에서 비롯한 상사병임도 실토하게 되었답니다. 남녀가 유별하거늘 비접지에서 정혼조차 하지 않은 외간 사내와 정을 통하다니. 내 정말 너의 행보에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을 정도로 천인공로할 일이나. 지금은 너의 병세를 호전시키는 것만이 나의 숙명이니 꾸지람은 내 나중으로 미루도록 하마. 가연의 어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못마땅하다는 투로 가연을 나무랐습니다. 허나 자신의 여식을 살리는 것이 급선무였기에 그녀는 하인들을 호출한 뒤 경천의 소식을 수소문하라 이르고 하루속히 그의 행방을 알아내라 명하였지요. 하명받은 하인들이 서둘러 비접지로 내려가 경천의 소재 파악에 나섰지만 그는 이미 가연을 찾기 위해 한양으로 출발한 지 오래였습니다. 고을 사람들에게 물어물어 그의 거처로 찾아가 보았으나 이미 떠난 지 오래인 흔적만 남아 있었지요. 하인들은 난처했으나 이렇다 할 성과 없이 빈손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경천은 이미 한양에 입성해 있던 상태였습니다. 가연과 그의 어미가 자신을 찾고 있을 것이란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한양의 저작거리 여기저기를 들쑤시고 있던 중이었어요. 혹여나 가연이라는 이름의 낭자를 아시는 분 없소이까? 내 한시가 급하여 이리 부탁하는 것이니 내 이야기를 좀 들어주시오. 아, 이런 경우 없는 양반을 보았나? 아니, 이보시오. 이 드넓은 한양 바닥에서 달랑 이름 하나 가지고 대관절 어찌 사람을 찾는단 말씀이슈? 웬 논팽이랑 눈 맞아서 야반도주한 우리 빌어먹을 여편네 행적을 찾는 게 더 빠르겠수다. 성과라고는 찾을 수 없었지만 경천은 필사적이었습니다. 그는 한양에 당도한 후 여독을 풀 여유도 두지 않은 채 가연을 찾는 일에 몰두하고 있었어요. 무작정 저작거리와 번화가를 돌아다니며 가연이나 그녀의 집에 대한 단서를 얻는 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전부였지만 그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연 낭자의 꽁문이나 쫓아다닐 시간에 조금이라도 낭자의 주변에 대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을 그랬구나. 한양바닥에서 김서방 찾기나 다름이 없음이니 이거야 원. 준비해온 노자는 진작에 다 떨어졌고 기거하고 있던 주막에서도 숙박대를 내지 못해 쫓겨날 처지에 놓인 것을 통사정으로 겨우겨우 버티고 있는 실정이었지만 그는 가연을 찾는 일을 멈출 수가 없었지요. 자신이 고향 평안도에 연통을 넣어 한양의 체류비를 손벌릴 형편도 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과거 시험 준비 뒷바라지만도 빠듯한 무늬뿐인 양반 가문이었으니까요.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잠도 자지 못해 근사한 사내였던 경천의 몰골은 마치 거짓골의 불황자 마냥 초췌해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한양바닥 한쪽에서 경천이 가연을 찾아 헤매이고 있을 때 하인들에게서 경천의 행방을 찾을 수 없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가연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자신이 열병으로 알아누워 의식을 잃었던 사이 경천에게 이런 방구 말도 전하지 못한 채 비접지를 벗어난 것이 너무도 원망스러웠지요. 지금쯤 선비님은 나를 찾고 계실까? 아니면 소식 한 통 없이 자신을 떠나버린 것을 원망하시어 나 같은 것은 깨끗하게 잊고 과거 길에 오르셨을까? 아, 나의 선비님. 선비님이 그리워 잠을 이룰 수 없는 이 소녀의 마음을 어찌 전할 수가 있을까요? 의원들의 성심성의를 다한 간호로 체력은 많이 회복한 상태였지만 그리운 이를 보지 못하는 마음의 병이 깊었던 가연은 이대로 도저히 집안에 갇혀 지내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이렇게 허송세월을 보내며 경천에 대한 소식 한 줄 들을 길도 없이 시간만 축내고 있다면 자신은 살아도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지요. 이 한 목숨 어찌 되는 일이 있다 하여도 길이 한양에서 선비님의 행방조차 모른 채 두 눈만 껌벅이고 있을 수만은 없구나. 굳은 결심을 세운 가연은
어미 모르게 몰래 모아둔 폐물 상자를 열어 값이 나갈 만한 것들을 모조리 챙겨 보따리를 꾸렸습니다. 극성맞고 과보 일색인 자신의 어미에게 반하는 일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생길 것을 대비해 요긴하게 사용하기 위하여 틈틈이 모아둔 것들이었지요. 그날 밤 삼경이 다가올 무렵 가연은 지키고 섰던 하인들이 조는 틈을 타 살금살금 자신의 방을 빠져나와 월담을 감행했습니다. 어디서 그런 기운이 솟았는지 야윈 몸이 더없이 가볍기만 하였지요. 선비님을 찾아 나설 생각을 하니 온몸에서 기운이 샘솟는구나. 어머님, 부디 제 걱정이랑 말아주셔요. 저는 이 집안에 갇혀있는 것이 오히려 죽을 만큼 고통스럽습니다. 저는 반드시 선비님을 찾아 제 운명을 바꾸어 보겠어요. 가연은 보따리를 소중히 품에 안은 채 그렇게 삼경의 어둠 속으로 달아나 버렸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경천은 자신이 한양에서 생활한 지 벌써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세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지내던 주막에서는 진작에 쫓겨났고 잦은 노숙과 길거리 생활, 그걸로 겨우 연명한 덕분으로 허름한 행색이 말이 아니었지요. 그럼에도 그는 아직도 가연을 찾을 수 있는 실마리를 얻는 일이라면 눈에 불을 켜고 쫓아다녔습니다. 자신이 이토록이나 고생하는 이유는 바로 가연에 대한 깊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자신의 경솔함에서 비롯된 것이니 고생길이 열려도 싸다 여기고 있었지요. 그는 넓디 넓은 한양의 저작거리를 구획별로 나누어 뒤지고 있던 터였습니다. 막무가내로 찾는 것보다 그것이 효율적이라 여겼기 때문이었어요. 오늘은 남문 바깥 구역을 탐문해 보도록 해야 하겠구나.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하였더니 기운이 없는 것이 앞으로 얼마나 더 이 생활을 지속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노릇이로군. 그는 줄임배를 움켜쥐며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러다 문득 스쳐 지나가는 주막 안에서 탁배기를 나누는 몇 명의 사내들이 나누는 이야기를 흘려듣게 되었지요. 자네 그 이야기 들어보았는가? 저 아래쪽 저작거리 뒤편에 그 외 노비들을 거래하고 관청에 입안받는 업무를 대신해주는 사관이 하나 있질 않은가? 아, 그렇지. 이따마다 노비 거래 공증을 받아다 주는 곳 아니던가. 그래, 거기 말이여. 거기에 얼마 전부터 웬 젊은 양반댁 처자가 한 명 기웃대기 시작했는데, 아니 글쎄 이 처자가 하루가 멀다 하고 거기 나타나서는 웬 남정네 하나를 찾아달라고 아주 관내를 휘젓고 난리가 아니었다는구먼. 연고도 없는 자가 한양바닥에서 오래 떠돌아다니면 필시 그 사관을 거치게 될 것이라면서 말이야. 오이, 눈이라도 맞은 사내인가? 양반대교식이 어쩌자고 그런 험한 곳까지 가서 남정네의 안부를 묻는 것이여. 거기는 신분이 탄탄한 사람들도 잘못이 엮이면 졸지에 노비나긴이 찍혀 쥐도새도 모르는 곳으로 팔려가는 것이 일상인 곳인디 말이여. 아, 그러게나 말일세. 광증이 걸린 여인네 마냥 난동을 피우는 바람에 동원해서 나졸들이 나섰다는데 호련히 자취를 감췄다고 하지를 않는가. 목격한 자들에 의하면 분명 오랜 노숙 생활로 꾀죄죄한 처자였지만은 그 행색은 필시 양반집 여식 행색이라 그것이 참 신통한 일이 아닐 수가 없었다는구먼. 게다가 그 여식이 그 사내를 찾아주는 대가로 주겠다면서 품에서 내민 폐물이 아주 어마어마하게 값이 나가는 것이었다질 않은가. 그 소문을 들은 근방 왈패들이 그 여인을 찾아 싸그리 털어먹겠다며 아주 난리도 아니라네. 허참, 별일이 다 있구만. 그런 곳에서 폐물을 가지고 다니는 것을 북내방내 떠벌리고 다니다니 말이여. 이 험한 한양바닥에서 그리 똥오줌도 가리지 못하다니 아무리 곱게 자란 양반네 여식이라고 한들 세상 물정에 까막눈이어도 그리어두우면 험한 꼴 당하기 시상이지. 사내들의 담소를 어깨 너머 유심히 엿듣고 있었던 경천은 이상하게도 그냥 흘려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오감이 이것에 대해 집중하라 말하는 듯한 기분이었지요. 그간의 고생길이 끝날 것만 같은 알 수 없는 희망마저 고개를 드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아니 되겠다. 내 이 두 눈과 두 귀로 확인하기 전에는 포기할 수가 없구나. 그 사관으로 찾아가 보아야겠도다.
물어물어 노비공증 사관의 구역으로 당도한 경천은 눈앞에 들어오는 살풍경한 모습에 숨을 들이켰습니다. 곳곳에 널브러져 있는 광인들과 불황자들, 당리를 갚지 못해 스스로 노비가 되어 팔려나가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까지 자신이 그토록 떠돌아다닌 한양바닥과 같은 땅인지 군간이 가지 않을 정도로 이곳은 그야말로 생지옥과도 같은 모습이었으니까요. 희망을 잃어버린 자들이 모여있는 지상 최대의 나락이라는 생각이 한 번에 들 만큼 그곳의 분위기는 어둡고 암울했습니다. 어디서부터 가연낭자의 정보를 취합해야 할지 그것만으로도 막막하건만 초입부터 쉽게 해결될 것 같아 보이지는 않는구나. 만약 주막의 사내들이 말하던 소문이 사실이라면 가연낭자는 혈혈단신, 성치도 않은 아녀자의 몸으로 오로지 나를 찾기 위해 이런 곳을 드나들었다는 말이질 않은가. 가연낭자가 큰 위험에 처하기 전에 매 반드시 그녀를 만나야만 하겠도다. 경천은 자신의 허리춤끈을 졸라매고 심호흡을 하며 안쪽을 향해 들어갔습니다. 바로 그 순간 길바닥에 널브러져 있던 거린 행색의 선비 하나가 앞으로 나서던 경천의 발을 슬쩍 걸어버리는 것이 아니겠어요? 우앗! 중심을 잃고 쓰러진 경천이 와당탕 앞으로 굴러버렸고 이윽고 몸을 일으킨 그가 잔뜩 화가 난 목소리로 소리쳤지요. 아니 여보시오! 이것이 대체 무슨 해괴한 짓이오? 아, 사람이셨소. 허허 이거야 원. 내 미안합니다. 뜻하지 않게도 소경신세가 되어 앞이 보이질 않아 그러하니 이해 좀 해주시오. 소경이라는 말에 경천이 조금 머쓱해져 몸을 일으키며 살펴보자 실실거리는 얼굴로 이죽거리는 소경거리는 행색이 어째 자신과 엇비슷한 낭인 선비의 몰골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거 조심 좀 하시지요. 그럼 나는 갈 길이 바빠 이만. 그러자 소경 선비가 경천의 소매자락을 덥석 잡아 그를 멈춰 세우고는 말했습니다. 며칠째 음식 한 끼 입에 넣지도 못하였는데 혹 요깃거리 없으십니까? 미안하지만 내 코도 석자요. 나 역시 음식 구경 못 해본 지가 아주 오래입니다. 보이지가 않아 모르나 본데 내 행색이 지금 그쪽과 별반 다르지가 못하오. 아니, 제 행색이 어떻다고 그러십니까? 보면 모르겠. 아, 볼 수가 없군. 이거 이해하나오. 아무튼 당신 거린을 가까스로 벗어난 몰골이오. 이 지경이 되었는데도 모르시겠소? 경천의 말에 소경 선비는 충격을 받은 듯 입을 떡 벌리고 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시가 바쁜 와중에 웬 괴이한 선비가 달라붙자 초조해진 경천은 소매자락을 붙들고 있는 소경 선비의 팔을 슬그머니 뿌리치며 말했지요. 이보시오, 내 지금 여기서 일이 한가하게 있을 짬이 없소이다. 내 바쁜 일이 있으니 그럼 볼일 보시구랴. 나는 이만 용무가 있어 먼저 가겠소. 그리고는 한 발짝 앞으로 발을 때렸는데 이게 웬걸. 경천의 소매자락을 붙들고 있는 소경 선비의 팔힘이 어찌나 센지 앞서 나가려던 경천이 휘청 몸이 기울 지경이었습니다. 아니 왜 이러시오? 이것 좀 놓고 좀. 경천이 버럭 고성을 내지르며 언짢아 하자 소경 선비가 다가와 경천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미안하지만 나를 좀 도와줄 수 있으시겠소? 지금까지 무엇을 들은 게요? 내가 지금 한가하게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소. 한시가 급한 와중에 당신까지 도울 여력은 더더욱 없는 사람이고 말이오. 대체 무슨 일이기에 이 노비거래촌에서 바쁘다는 게요? 설마 지엄한 국법을 어기고 몰래 산노비나 도망친 간호를 잡아다 거래하는 노비 상인이시오? 이 사람. 거 보이지 않는다고 생사람 잡지 마시오. 나는 오히려 그 지엄한 국법을 어기고 산업이나 간호를 암암리에 내다 파는 족속에게 혹여나 잡혀있을지도 모르는 내 정인을 찾고 있는 사람이오. 하도 어처구니가 없어 억울해하는 경천의 목소리에 소경 선비가 씩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고, 그러하시단 말이시오? 이곳에서 찾는 정인이 있으시다? 그러하면 더더욱 잘 되었소. 나를 도우면 당신의 정인을 찾는 일에도 도움을 받을 수가 있을 것이오. 소경 선비가 희죽거리며 경천에게 귓속말로 몇 마디를 속닥거렸고 그의 말을 들은 경천의 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지금 한 말이 참으로 사실이시오. 그것이 정말이라면 내 당신을 따르겠소이다. 부디 내 정인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 나도 조력하겠소. 한편 가연이 야밤에 월담하여 도망친 이후 집안은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병약하고 연약한 아씨의 야반도주 하나 지키지 못하여 세도가 양반댁 무남동녀의 생사조차 모르게 되었으니 여식의 안위와 체면을 동시에 구긴 안방마님의 심기가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니었지요. 가연의 어미는 당장 하인들을 불러 문초를 놓을 기세로 집안을 뒤집었습니다. 연희가 집에서 사라진 지 몇 날 며칠째인데 아직도 소식조차 들을 수 없으니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이로다. 건장한 사내도 아니고 병세가 완연한 아녀자 홀로 그것도 눈에 띄는 비단 옷을 두른 양반댁 아녀자 이거늘 아직도 찾아내지 못한다는 것이 이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이냐. 내 딸이 지금 이 한양의 저작거리 어딘가에서 그 어떤 험한 꼴을 당하고 있을지 모르는데 지금 당장 무슨 소식이라도 가져오지 않으면 내 그날 번을 서고 지켜보고 있던 놈들부터 시작하여 내 놈들 모두 가만두지 않을 테니 목숨들이 아깝거든 당장에 나가 무엇이라도 알아내거라. 서슬퍼런 얼굴로 일가라는 가연의 어미가 보이는 박력은 하인들로 하여금 공포에 질리게 만들기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발등에 불이 떨어진 하인들이 저작거리 구석구석을 샅샅이 뒤지며 가연의 행방을 찾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었지요. 하인들은 이번 아씨 수색 임무의 성과를 내지 못하면 자신들의 목이 온전치 못하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인들은 혼비백산하여 서로 패를 나눠 저작거리 곳곳에서 가연의 행방에 대한 실마리를 캐고 다녔어요. 그리고 그 패 중에는 무명이라는 이름의 하인도 있었지요. 가연이 월담을 하던 그날 밤 가연의 방 앞에서 번을 써다 그만 졸음을 참지 못해 깜빡 잠이 들었던 하인이 바로 무명이었습니다. 무명은 그야말로 똥줄이 타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가연의 행방에 대한 단서 하나 잡지 못한다면 가연의 행방불명에 가장 많은 책임을 지게 될 하인은 다름 아닌 자신이 될 것이 분명했으니까요. 허참 제 얘기 이거야 원. 번 한 번 잘못 써는 바람에 아주 명줄이 간당간당하게 생겼구먼. 도대체 아씨는 그 몸으로 여집가정 어디로 달아나 버리신 거요? 무명은 씹듯이 욕지기를 뱉으며 눈을 부라렸습니다. 필사적으로 저작거리를 기웃거리며 가연의 흔적을 쫓고 있었지요. 그러던 중 드디어 무명 역시도 저작거리 가득나도는 사관에 등장한 정체불명 양반 여인에 대한 풍문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오라, 이거이 분명 인상착의로다가 볼 때 가연아 씨 힘이 틀림없구먼. 이 소식을 다른 하인들에게 알렸다가 일이 틀어지거나 공을 빼앗기면 내 목숨은 보전될 리가 없구먼. 다른 하인들 귓구녕에 들어가기 전에 후딱 확인부터 해야 쓰겄어. 이를 확신한 무명은 단걸음에 사관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사관 골목으로 도착한 무명은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곳저곳을 뒤져대기 시작했고 그렇게 잠복하여 며칠 동안 사관 골목을 헤맨 결과 드디어 한 으슥한 뒷골목 창곡간에서 익숙한 목소리를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당장 이거 놓지 못하겠느냐? 썩 물러들 갈아잡느냐? 내가 누군지 안다면 감히 이런 짓은 하지 못할 것이니라. 음성을 확인하는 순간 무명의 눈에 생기가 감돌며 번뜩 빛이 있는 듯 했습니다. 이 목소리는 분명 가연아 씨의 목소리가 틀림없구먼. 확신에 찬 무명이 목소리가 들려오던 창곡간 벽 뒤에 숨어 머리만 빼꼼 내민 채 안쪽의 상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대여섯의 왈패들이 피로가 켜켜이 쌓인 채 몰골이말이 아니었던 가연을 애워싸고 있었지요. 경천의 소식을 찾아 사관골목을 얼마나 헤매고 있었는지 가연은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꼬락서니로 오들오들 떨고 있었지만 그 안광만큼은 죽지 않고 서늘하게 살아있었습니다. 이보시오, 귀하신 여식분. 저기 바깥 시상에서 침깨나 뱉으면서 권세를 좀 누리셨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관골목 안에서는 그런 것이 무용지물입니다요.
여기는 족보는커녕 당장 내일까지 목이 붙어있을지 어떨지도 모르는 것들 천지라 아주 그냥 막사라제 끼는 놈들 소굴이구먼요. 그런 놈들이 득시글거리는 곳에서 그래 동네방네 깜나가는 폐물을 들고 다닌다고 떠벌리고 다니시니 우리 같은 놈들을 안 만나고 백이겠소? 네 이놈, 무엄하구나. 내가 찾는 사람에 대한 소식을 전해주는 자에게 보답으로 주겠다 하였지. 언제 폐물을 들고 다닌다 떠벌렸단 말이더냐? 어서 물러나지 못하겠느냐? 순진한 것이요? 멍청한 것이요? 아직도 상황 돌아가는 낌새 파악이 아니 되는 모양이신갑지요? 나는 지금 예서 이리 시간을 허비할 수 없는 몸이다. 왈패들을 향한 가연의 외침에 절박함이 가득 실려 있었습니다. 경천에게 도움을 요청한 소경선비는 본디 사헌부의 관리였으나 임금의 눈에 들어 이후에 임금 직속의 어명을 받들어 변복을 한 채 암행을 다니던 비밀 감찰관이었습니다. 국법으로 금하는 산호비 암매매 또는 도망친 간호들을 적발하여 해당 가문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웃돈을 얹어 머나먼 다른 곳으로 팔아치우고 공증문서를 날조해주는 이 사관 뒷골목에 대한 풍문이 조정에까지 닿아 있었기에 이에 따른 조사차, 변복을 하고 정탐을 하고 있었지요. 이들은 국법을 어기는 천비, 노비매매 말고도 신분이 중인, 심지어는 양인인 자들도 그 연고가 취약하다 하면 남몰래 인신을 겁박하고 연금하여 노비 낙인을 찍은 후 머나먼 섬이나 염전 등에 팔아치워버리는 악독한 수법까지도 자행하던 악랄한 자들이었습니다. 사관골목에 스며들어 이러한 패거리에 대해 자맹을 펼치던 소경선비는 자맹 도중 그만 이 사관 패거리에게 발각되었고 도망치던 패거리 중 하나가 집어던진 야경분의 눈을 당하고 만 것이었지요. 야경분은 명에서 건너왔다 전해지는 독분말로 안구에 접촉되면 며칠간 시력을 상실하는 독성을 지닌 가루였습니다. 그리하여 졸지에 소경신세가 되어 낭인처럼 길바닥에 쓰러져 있던 차에 우연히 경천을 만나게 되었지요.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아 당장 나졸들을 동원하러 움직일 수도 없었고 낭인들이 판을 치는 이 사관골목에서 그 누구도 믿을 수 없던 차에 우연히 만난 그것도 사람을 찾기 위해 절실한 외지인이었던 경천과의 만남은 한 줄기 기회와도 같았답니다. 소경선비는 모든 사실을 귀띔해주며 경천에게 자신의 눈이 되어달라 부탁하였습니다. 이에 경천은 매우 놀랐으나 어쩌면 가연을 찾는데 도움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일을 수락하게 되었고 그리하여 두 사람은 함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헌데 과연 아무것도 모르고 방 안에서만 지내던 순진한 양반댁 여식이 이런 험하고 무서운 소문이 흉흉한 곳을 제 발로 찾아들 확률이 있다 보십니까? 저작거리에서 들은 소문에 대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반신반의하고는 있지만은 암행관 나리 의사는 어떠하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저도 그리 생각은 하고 있소마는 이 사관골목이 또한 워낙 다양하고 의지할 곳 없는 사람이 모여들기로 이름 높은 곳이라 한양바닥에서 행방이 묘연해진 사람이나 사연이 있어 멀리 떨어졌다 소식이 끊긴 사람을 찾기 위하여 이 사관골목을 기웃거려 보는 사람들이 아름아름으로 상당히 많다 들었소이다. 만약 선비님의 정인께서 그런 풍문을 접했다 하면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니외다. 나는 반드시 가연낭자를 찾아야만 합니다. 내 그녀가 가장 힘든 순간에 아무것도 알지 못하여 곁을 지켜주지 못한 데다가 만약 이 흉흉한 사관거리를 떠도는 소문의 주인공이 진정 가연낭자임에도 내가 아무런 힘이 되지 못한다면 이번에야말로 나는 견딜 수가 없을 것이오. 자, 그러니 내 눈이 되어달라는 것 아니겠소이까? 보시오, 어떠소? 필시 이 근방 어딘가로 허름한 행색의 사람들이 들어는 갔으나 나온 흔적은 없는 출입구가 보일게요. 바로 그곳이 내가 찾는 지점이오. 거기가 놈들의 본거지임이 틀림없소이다. 더듬거리며 손을 놀리는 소경선비의 말에 경천이 유심히 골목 안쪽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어느 왈패 무리가 커다란 자루 하나를 등에 짊어지고서는 낡은 헛간 안쪽으로 들어가는 것이 보였지요.
그들이 어깨에 맨 자루에서는 묘한 소리가 흘러나오는 듯 싶었는데 마치 입이 막힌 여인의 흐느낌과도 같았습니다. 저기, 저쪽에서 웬 왈패무리들이 커다란 자루를 둘러매고 헛간으로 들어갔는데 그 자루가 상당히 수상한 것이 마치 사람을 감춘 모양새였소. 이런, 서두릅시다. 아무래도 나에게 독을 쓴 자들이 틀림없는 듯 싶군. 여인들을 불취하여 노비로 암암리에 팔고 있는 것이 틀림없소. 어서 나를 그들이 향한 곳으로 안내해 주시오. 아니 어쩌려고 그러십니까? 눈도 성취하는 와중에 저 건장한 왈패들을 어찌 상대하시려고요? 설마니 저에게 기대를 걸고 계신 것은 아니시겠지요? 저는 격기라고는 일절 익혀본 역사가 없는 그야말로 선비 나부랭입니다. 그렇게나 건장한 자들이오? 덩치들이 못해도 팔척들은 되어 보입니다만. 이거 무엄하오? 이 나라 지엄하신 지존의 직속사나 아멘감 찰관을 지금 뭘로 보고? 그러니 선비님이 내 눈이 되어달라 하질 않소. 저 치들이 내게 달려들 때 그들의 위치만 잘 말씀해 주시오. 나머지는 내 알아서 하리다. 위치만 말해달라니 지금 그것이 겨우 나리께서 세우신 작전이란 말씀이십니까? 이거 꼼짝없이 가연낭자를 찾기도 전에 목이 달아날 팔자로구만. 한편 무명은 갑자기 시작된 왈패들과 거짓골을 하고 있는 두 선비와의 충돌을 놀란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왈패들이 가연의 폐물을 모조리 빼앗고서 그녀를 포박해 자루에 담아 어딘가로 데려가는 사이 그들을 쫓으며 기회만을 엿보고 있던 중 일어난 난리통의 어안이 벙벙했지요. 한 선비는 앞을 보지 못하는 듯 눈을 감고 있었으나 신기하게도 몸놀림이 마치 제비와도 같아서는 몹시도 재빠른 몸동작으로 왈패들을 제압하고 있었고 또 다른 한 선비는 그야말로 이런 난장판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사람 마냥 미약해 보였으나 이를 악물고 소경 선비의 눈이 되어 왈패들의 위치와 거리를 끊임없이 소경 선비에게 소리쳐 알려주고 있었지요. 저치들이 대관절 못하는 광대들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거야말로 천금 같은 기회구만? 이 혼란을 틈타서리 나 혼자 단독으로다가 아씨를 구해가지고 가면 내 죄도 싹 용서될 것이여. 그는 왈패들과 선비들이 한데 뒤엉켜 혼전을 벌이는 사이 한쪽 구석에 방치되어 있던 자루로 살금살금 다가갔습니다. 자루 안에서는 포박당한 가연이 시종일관 꿈틀거리며 탈출하기 위해 용을 쓰고 있었지요. 무명은 얼른 자루를 들어올려 제 어깨에 들쳐매고는 무리들이 한데 정신이 팔려있는 사이 쏜살같이 창고간을 벗어나 달아났습니다. 달려드는 왈패들을 허둥지둥 피하며 소경선비, 아니 아멘감 찰관에게 왈패들의 정보를 전달하느라 여념이 없던 경천의 눈에 자루를 메고 달아나는 하임 무명의 뒷모습이 들어왔지요. 그 모습은 경천으로 하여금 왈패의 잔당으로 오인하기 딱 좋은 광경이었습니다. 아니 저기 보시오. 거기 서시오. 한참을 뒤도 돌아보지 않고 미친 듯이 자루를 업고 내달리던 무명은 숨을 잇는 대로 헐떡거리며 멈춰섰습니다. 무명이 뛰어오는 동안 자루 속 가연이 몸부림을 치며 무언가를 이야기하려 하는 것을 눈치챘지만 도망치는 동안 그것을 신경 쓸 여유가 없었기에 애써 무시하고 있었지요. 이윽고 인적이 닿지 않는 듯한 외딴 창고간으로 몸을 숨긴 무명이 주변을 둘러보고는 안심한 뒤 자루의 입구를 열고 가연을 꺼내 그녀의 포박과 재갈을 풀어주었습니다. 아씨, 접니다요. 무명입니다요. 이제 안심하셔도 되는구먼요. 무명의 반가움 가득한 외침에도 어쩐 일인지 가연은 몸을 축 늘어뜨린 채 눈을 감고서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엄마? 아씨, 정신 좀 차려보십시오, 아씨. 무명이 놀라 안절부절하며 가연의 코에 자신의 귀를 가져다 대었지요. 아뿔싸, 가연이 숨을 쉬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뭔 일이요? 아씨, 일어나 보십시오 좀. 사색이 된 무명이 제 주인 집 아씨의 몸에 감히 손을 대는 것이 얼마나 커다란 죄인지도 망각한 채 가연의 몸을 잡고 흔들었으나 가연은 깨어날 줄을 몰랐지요. 뭐시여 시방.
설마 아까 전 자루 속에서 숨쉬기가 힘들어가지고? 무명은 그야말로 머리털이 쭈뼛 서는 기분이었습니다. 일이 이 지경까지 되어버릴 줄은 몰랐던 것이었지요. 그저 아씨를 구하고 무사귀환시키는 공을 독차지하여 제가 저지른 죄를 용서받을 생각뿐이었지. 막상 그 아씨가 답답한 자루 속에 갇혀 호흡곤란의 상황이 왔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무명은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했고 이윽고는 커다란 충격과 함께 자신에게 닥칠 후환이 두려워 실성에 가까운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나는 목이 달아나는 것으로는 끝나지 않는구먼. 창것의 종놈이 주인댁 아씨를 이리 만들었으니 오체분실을 당해도 100번을 당할 것이여. 무명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는 자신의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흔들리던 동공으로 고민하던 무명은 결국 창곡간 한쪽에 널브러져 있던 지푸라기 더미로 가연을 덮어두고는 그녀를 내버려 둔 채 주랭랑을 치고 말았지요. 대단합니다, 감찰관 나으리. 실로 대단한 무의입니다. 설마하니 앞도 보이지 않는 상태로 이 장정들을 모두 때려눕히실 줄은 몰랐습니다. 아이고 되다 돼. 말도 마시오. 내 지금 까무러치기 딱 일보 직전이오. 왈패들은 모두 아멘감 찰관의 탁월한 무예 솜씨의 아래턱과 관자놀이를 가격당하여 혀를 빼물고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의외로 경천과의 합과 죽이 잘 맞아떨어져 두 사람은 왈패 무리들을 제압할 수가 있었지요. 아멘감 찰관이 뒤로 벌러덩 자빠지며 엄살을 피웠으나 경천은 그를 잡아세우며 외쳤습니다. 안 됩니다. 이들의 일행 중 하나가 자루를 메고 달아나 버렸습니다. 어서 그자의 행적을 쫓아야 합니다. 필시 그 자루 속에 무고한 아녀자가 들어있을 겁니다. 구해야지요. 아이고 알겠소. 거 살살 좀 하시구려. 경천의 성화에 아멘감 찰관이 못 말리겠다는 듯 몸을 일으켰고 부랴부랴 창고간을 빠져나왔으나 경천이 보았다던 일행, 즉 무명은 이미 모습을 감춘 뒤였지요. 어느 방향입니까? 추격할 수 있겠습니까? 이럴 수가! 한 발 늦어버린 것 같습니다. 나으리! 안타까움에 발을 동동 구르던 경천은 문득 바닥에 요란하게 찍힌 발자국을 발견하였습니다. 황급히 나서 달려나간 모양새, 그리고 무거운 짐을 들쳐매기라도 한 듯 발자국이 남은 곳마다 바닥에 흙이 움푹 패여 있었지요. 아무래도 이쪽인 듯 싶습니다. 발자국이 필시 무거운 짐을 맨 자의 형태, 즉 자루를 메고 도망친 자일 것 같습니다. 눈썰미가 아주 대단하시오. 자, 앞장서시지요. 두 사람은 황급히 발자국을 따라 나섰고 결국 가연이 쓰러져 있는 창고간의 앞까지 다다를 수가 있었습니다. 발자국이 여기서 끊어진 모양새입니다. 아무래도 놓친 것 같습니다. 경천이 아쉬움이 짙게 베인 목소리로 말했고 아멘감 찰관이 대답했지요. 아무래도 이제 우리 두 사람만의 힘으로는 무리가 있을 듯 싶습니다. 놈들의 본거지도 알아내었고 이 사안을 토대로 관의 출정을 요청할 터이니 이만 물러나도록 하십시다. 우리가 손본 왈패들의 잔당이 아직 도사리고 있을 수도 있고 이 이상 이곳을 배회하는 것은 좋지 못한 선택 같소. 선비님은 훌륭하게 해내주었소이다. 이 일은 이제 관에 맡기시고 애타게 찾아 헤매던 정인의 흔적도 쫓아야 하지 않겠소이까? 감찰관의 말을 들은 경천은 못내 안타까운 표정이 되어 고개를 떨구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힘없이 몸을 돌려 그곳을 벗어나려고 하는 순간 경천의 뒷목에서 털이 바짝 서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뭔가가 이상합니다. 전에도 한번 이런 느낌을 받은 적이 있었지요. 그때에도 이 느낌을 애써 무시하다 결국 경을 치는 결과를 얻고 말았었는데 또다시 이런 느낌을 받게 되다니 뭔가 참으로 이상합니다. 묘하게 발을 옮기기 꺼림칙했던 경천은 자신의 직감을 믿고 주변을 두리번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으슥한 창고간 쪽의 출입구로 향한 샛길에서 급박히 도망친 듯한 흔적의 발자국을 찾아내었지요. 결국 경천은 그곳에서 지푸라기 밑에 인형을 발견하고는 감찰관을 호출했습니다.
경천은 처음에 그것이 가연일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곧 눈을 감고 쓰러져 있던 여인이 그녀임을 알아차린 경천은 재회의 기쁨을 만끽할 새도 없이 가연의 이름을 목 놓아 부르며 실성한 사람처럼 그녀를 흔들어 깨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보시오, 가연낭자! 아니 대체 이게 어찌 된 일인게요? 어찌 이런 곳에 쓰러져 계시단 말이오? 내가 왔소이다. 경천이 왔소이다. 제발 눈을 좀 떠보시오. 눈을 감은 채 대답이 없는 가연을 끌어안고 경천이 소리쳤고 대강의 상황을 파악한 감찰관 역시 곧 쓰러져 대답 없는 아녀자가 경천이 애타게 찾던 그 정인임을 짐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경천은 눈물을 펑펑 쏟으며 가연의 이름을 외쳤고 경천의 눈에서 떨어진 눈물이 가연의 뺨으로 툭툭 떨어졌습니다. 감찰관이 경천의 어깨를 다독이며 그를 위로하려는 순간 세상에나 이게 어찌된 일인가요? 끊어질 듯 희미한 하지만 분명한 목소리가 기적적으로 들려왔습니다. 선비님. 그 목소리를 들은 경천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 되어 제품 안에 끌어안은 가연의 얼굴을 내려다보았고 파르르 떨리는 눈꺼풀을 힘겹게 들어올린 가연이 자신의 얼굴을 확인하고는 희미한 미소를 짓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지요. 두 사람은 그야말로 창곡간이 떠내려갈 듯 눈물과 콧물을 쏟으며 오열하였고 그 소리가 천리를 타고 들릴 정도로 우렁차고도 애절한 기세였답니다. 그렇게 경천은 얄궂게도 엇나가기만 하던 가연과의 재회를 드디어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바람하지 않던 순간이던가요. 한때는 영원히 이루어지지 않을 것만 같던 순간이 당도하게 된 것입니다. 가연은 무사히 경천에게 구조되어 깨어나게 되었고 자나깨나 애타게 여식을 그리워하던 어미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가연아. 어머니! 경천의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온 가연은 자신을 반기는 어미를 끌어안고 통곡하였습니다. 이거사, 이 못난 녀석아. 그래, 제 어미 속을 문드러지게 해놓고 나갔으면 잘 지내기라도 할 것이지. 몰골이 대체 이것이 무엇냐? 참으로 불효녀가 따로 없구나. 가연의 어미는 가연을 끌어안은 채 그간 자신이 과도하게 여식을 통제하려 했음을 시인하였고 지난 과오에 대한 용서를 빌었습니다. 가연 역시도 제 뜻을 고수하기 위해 불효를 저지른 점에 대해 사죄하며 모녀간 화해의 장이 열렸습니다. 이윽고 함께 당도한 경천에게 모든 자초지종을 듣게 되었고 결국 자신의 딸을 살려낸 것 또한 경천이었음에 감사를 전하였지요. 한번 어긋난 것으로 사모하는 가연과 너무나 긴 시일을 떨어져 지내는 경험을 한 경천은 더 이상 두 번 다시 가연과 떨어져 지낼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토록 애틋하게 재회하게 되었음에 가연의 어미에게 가연과의 혼담을 허락해달라 간청하기에 이르렀어요. 비록 아직은 아무것도 이뤄내지 못한 보잘것없는 선비요나 가연낭자를 향한 이 마음만은 기필코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 부디 저에게 가연낭자의 배필이 될 수 있는 영광을 주십시오. 그대 덕분에 딸을 잃을 뻔하였으나 결국은 그대 덕분에 딸을 되찾았으니 어쩌겠는가. 앞으로는 결코 한밤중에 월담만은 하지 못하게 자네가 단단히 붙들어두게나. 내 딸을 잘 부탁함세. 그리도 몸이 약하고 의욕이 없던 아이가 자네와 관련된 일에 이리도 물불을 가리지 않으니 어미가 되어 억지로 떼어놓은들 어찌 그것이 떨어질 수가 있겠는가 말이야. 그리하여 가연의 어미로부터 두 사람의 혼인을 정식으로 약조받았고 그렇게 경천은 향후의 기로가 정해질 때까지 가연의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시도 떨어지지 않은 채 항시 맞잡은 두 손을 꼭 붙들고 놓지 않았습니다. 마치 잠시라도 떨어지면 다시 헤어질 것만 같은 불안감에 그들은 한 몸처럼 붙어 다녔지요. 시간은 정신없이 흐르고 흘러 암행감찰관의 연이은 조치로 사안이 관부에 이관되어 암암리에 새를 불리던 사관 골목의 성세는 드디어 막을 내렸습니다.
어느덧 시력을 회복한 감찰관이 경천과 가연을 찾아왔습니다. 이거 선비님 덕택으로 아주 커다란 공을 세워 체면이 말이 아니게 높아졌습니다. 주상전하께서도 명을 성공리에 마무리 지은 것에 대해 깊이 치하하셨으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제 덕택이라니요. 큰일은 감찰관 나으리께서 다 하셨는데 말입니다. 팔자에도 없던 활극을 겪느라 저는 그때만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벌렁댑디다. 덕분에 저도 꿈에 그리던 가연 낭자를 다시 만나게 되었으니 저 역시도 나으리께 감사에 마지 않는 마음입니다. 맞사옵니다.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거야. 두 분께서 이리도 찰싹 달라붙어 계시니 조선의 원앙들이 다 울고 가겠습니다. 그려. 그렇게 한참 동안 웃으며 서로 간 인사와 안부를 나누던 도중 감찰관이 말했습니다. 주상전하께서 이번 공모에 선비님의 공적과 자질 또한 적지 않음을 아시고 저희 감찰 업무에 등용할 수 있도록 윤허하셨습니다. 함께 해보니 눈썰미도 보통이 아니신 것이 아마도 잘 해내지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저와 함께 한번 움직여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어줍잖은 통을 바라며 과거 준비를 하시는 것보다는 녹봉이며 품계며 모든 것이 더 우위에 서는 자리입니다만. 감찰관의 말에 경천은 대번에 화색이 되었습니다. 가연과의 혼례를 앞두고 입신양명의 꿈을 위해 노력하고 있던 차에 찾아온 너무나 반가운 소식이었으니까요. 여부가 있겠습니까? 물론입니다. 이렇게 하여 암행감찰부에 새롭게 등용된 경천은 끊임없이 우예와 학술을 익히며 감찰관에 걸맞는 인재로 성장하게 되었고 마침내 그는 떳떳하게 가연과의 혼례를 성대히 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후로도 경천은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 임금의 신임을 바탕으로 큰 인물로 뻗어나가게 되었으며 또한 가연은 경천을 지아비로 맞이하여 아낌없는 내조로 그를 보필하였으니 자신이 사모에 맞이 않던 경천과 함께하며 차츰 그 병세도 회복하는 기미를 보여 향후에는 눈에 띄게 건강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부인, 모든 것이 꿈 같기만 합니다. 참으로 나의 앞에 나타나 주어서 너무나 감사하오. 평생을 그대만 바라보며 사랑할 것을 다짐하겠소. 서방님, 저 역시 같은 마음입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희 지아비가 되실 분은 오직 서방님 뿐이셨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입에 입을 맞추며 서로의 마음을 깊이 나누었지요. 이후로도 두 사람은 서로를 아껴주고 위하며 늘 함께하였고 길고 긴 시간 동안 금슬을 뽐내며 해로하여 후세의 귀감이 되었다는 후문이 옵니다. 낭독해드린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야담상회를 응원해 주셔요. 늘 잊지 않고 야담상회를 찾아주시는 마님과 선비님들 시청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하옵니다.